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교장으로 있고 심현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해안에 있는 식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교장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 식물 분류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그리고 제주도, 울릉도 같은 도서를 포함하고 있죠. 그런 해안에 살고 있는 식물들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심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공부도 했고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성장을 하면서 인천 앞바다에 있는 많은 특히 이런 가을에 갯벌을 빨갛게 물들이는 식물들이 도대체 어떤 종들일까에 대해서 궁금해했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은 이렇게 궁금함으로 시작된 일들이 저한테는 일상의 시간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요. 한반도 해안선, 염습지, 그리고 모래로 이루어진 사구, 그리고 바위로 이루어진 해안 안반에 대한 이야기, 특별하게 살고 있는 식물들인 염생식물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갯벌을 지금 우리나라의 갯벌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갯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 환경 활동을 했던 툰베리와 툰베리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갯벌 보이시죠? 제가 이 갯벌에 살고 있는 식물들이 궁금해서 시작을 했다 그랬습니다. 영화 취화선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 영화가 개봉된 지는 꽤 됐습니다. 배경은 1850년대 우리나라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천재 화가인 오원 장승업 선생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임권택 감독님이 그 감독을 하셔서 칸 영화제에서 수상도 한 아주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영화에는 맨 밑에 보면은 출연 배우들이 나오는데요. 최민식 씨, 그다음에 안성기 배우, 그다음에 유호정 배우, 요새 대세인 손예진 배우 이런 분들이 나왔던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영화의 내용보다도 저는 갯벌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갯벌은요, 사실은 이 갯벌입니다. 같은 갯벌이지만 칼라로 나와서 그런가요? 이 갯벌 위에는 빨간 가을을 물들인 식물들이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갯벌과 갯벌 위에 이렇게 식물들이 살고 있는 곳 염습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염습지에 사는 식물들을 염생식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갯벌과 염습지 그리고 염습지에 사는 이런 식물들을 염습지 식물과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아니지만 모래로 이루어진 사구, 그리고 안반으로 이루어진 해안 그 안반 지역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식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천 분들이라면 많이 가보셨을 지역인데요. 이거는 제가 자주 가는 소래 습지생태공원과 그리고 그 소래 습지생태공원과 연결된 시흥 갯골 생태공원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쪽은 시흥 쪽인데요. 빨간 색깔로 보이는 식물이 해홍나물, 그리고 초록 색깔로 보이는 식물들이 갈대굴락입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이러한 습지 생태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사실은 해양 습지 생태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면 더 바른 이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말이면 자주 나가기도 합니다. 저의 일상인데요.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갯벌에서 생물도 관찰하고, 사실은 이러면 안 되는데 뛰어놀기도 해서 갯벌과의 친근함을 같이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지도를 보니까 한반도의 지도고 거기에 뭔가 점들이 막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연구를 하면서 이러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염생식물들을 연구했던 지역입니다. 109곳을 제가 조사했더라고요. 그래서 서해안의 맨 왼쪽 위에 보면 백령도, 대청도부터 해서 남해안의 맨 아래쪽에는 제주도, 그리고 동해안에 보면은 울릉도 지역까지도 다 조사를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것은 인천의 그 앞바다에 있는 섬들이죠. 인천에는 168개의 유무인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유무인도 조사에 참여를 했었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도 이런 유인도, 무인도의 조사에 참여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저는 식물을 공부했기 때문에 식물에 대한 자료를 부분적으로 남기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다녀왔던 울도라는 섬입니다. 지금 맨 왼쪽에 보면은 뭐 선미도도 있고 소야도도 있고 이런 덕적군도가 있습니다. 이 덕적군도에 사실은 여기 보이지 않는 더 왼쪽 맨 끝에 있는 섬이 바로 이 울도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은 오른쪽들로 멀리 보이는 섬들이 아까 먼저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덕적군도들의 모습이고요. 그 덕적군도의 맨 바깥쪽을 지키고 있던 울도라는 섬입니다. 사실은 이 울도의 가장 높은 이 산 꼭대기에 지금 살짝 보이는데요. 하얀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 조사를 하면서 이 울도의 생태계 조사를 같이 참여를 했고요. 이러한 자료도 계속 남기고자 합니다. 한 10년 넘게 이런 인천의 앞바다의 섬을 조사하고 그 섬의 식물과 생태계를 이러한 배를 타고 조사됐었고 이런 큰 배는 조그만 무인도는 접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접안 시설이 없어서 바위로 되어 있는 그러한 안반과 부딪혔을 때는 배가 사고가 나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어서 지금 아래쪽에 보면은 조그만 배를 이렇게 기중기로 내려서 몇 사람씩 나누어서 타고 들어가서 조사했던 이러한 아주 좋은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섬에 들어갔더니 이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 모래사막이 나타나 있는 섬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청도의 옥주포 사고라고 이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 눈으로 가서 엄청나게 큰 사구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이 사구의 지금 왼쪽 중간쯤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작은 언덕이 있고 그 언덕 위에는 또 이렇게 식물들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아까 해안 염습지에 염생식물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구에 또한 이런 식물들이 이렇게 살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신안군의 우이도라고 하는 섬을 가봤더니 더 깜짝 놀란 풍성사구라고 하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그러한 사구를 가서 보고 관찰하고 식물도 관찰하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제가 살아가면서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염습지의 식물, 그 다음에 사구의 식물, 그 다음에 해안 안반에 살고 있는 식물들은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해수가 가지고 있는 염분의 농도에 저항을 하면서 혹은 순응하면서겠죠. 살고 있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식물들을 하나의 책으로 2017년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립환경부의 소속 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과 같이 책을 만들었고요. 저는 총 106종의 이런 한국의 해안식물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조금 더 이 책을 만들고 나서 좀 더 보완해야 될 식물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종을 더 보완해서 책을 좀 더 한 내년쯤에는 더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해안 식물과 함께 조사를 하면서 또 생각을 넓히고 있는 것이 이러한 등대도 같이 조사하는 팀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있는 요건 무인도에 있는 안반이죠. 암초에 있는 북장 자서 등표라고 하는 등대보다는 좀 작은 규모의 등표를 최근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등대나 등표들은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북장자서 등표는 자그마치 1903년에 건립되었고 등대문화유산 우리나라 15호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까지 계속 유인도, 무인도에 대한 조사를 참여하면서 이 책은 아마 한 열흘쯤 후에 나올 책이고요.
지금 이렇게 초판이 지금 모양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건 백령도 조사를 한 열 몇 분의 각자의 문화 혹은 자연 혹은 지형 지질 뭐 등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책을 한 권 만들었고요. 백령도에 대한 총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백령도에 대한 이런 문화, 역사, 자연 생태에 대한 기록으로 남겨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전년도에는 대청도,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장봉도, 덕적도, 교동도 이런 책들이 발간되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천 앞바다에 있는 연평도, 영흥도, 강화도 이런 섬들 하나씩 이러한 자료로 남겨놓는 일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기록으로 남겨놓을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한반도의 해안선과 식물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한반도 해안선은 우리가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결코 큰 나라도 결코 작은 나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면적에 비해서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안선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해안선을 다 더하면은 지구 둘레의 3분의 1 정도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해안과 서해안은 알다시피 서해안이 그 출입이 아주 심하고 경사가 매우 완만합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간석지, 우리는 갯벌이라고 하죠. 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광화갯벌만 해도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지만은 모래로 이루어진 사구가 발달되어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강화도의 앞에 있는 갯벌입니다. 아직은 빨갛게는 안 됐는데 제가 사진 찍을 때는 칠면초 군락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초록 색깔이 보이고 있는 군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귀화식물, 외래식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침입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영국 객금풀 혹은 객금풀이라고 하는 이러한 식물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해안 식물들을 지금 침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치에도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서해안의 모습은 우리가 자주 접할 수도 있는 강화도의 갯벌을 가지고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어딜까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갯벌 중에 하나인 순천만 갯벌입니다. 오른쪽으로 더 들어가서 육지의 끝에 보면은 순천만 정원, 박람회를 했던 정원이 있기도 합니다. 이 갯벌 아름다운 이렇게 사진 찍혔는데 갯벌에도 여기는 이렇게 둥글게 원형으로 이루어진 그 염생 식물들의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동해안이겠죠. 동해안은 갯벌보다는 이렇게 모래로 이루어진 사구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아까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보여준 넓은, 그리고 물이 빠졌을 때는 간조 때는 더 넓게 드러나는 갯벌에 비해서는 그 좁은 구역이지만 이런 사구가 잘 형성되어 있고, 갯벌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드나들어도 그 물의 색깔이 많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즐겨 찾고 있는 해수욕장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 못하지만 이러한 사구 그리고 갯벌 더 많이 가고 싶어 하실 겁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면 더 가고 싶어 하실 텐데, 울릉도입니다. 울릉도에 제가 울릉도의 북쪽에 보면은 태하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이 태하의 대풍감이라고 하는 데서 내려다본 해안 절벽입니다. 여기 바다에 떨어져 있는 작은 바위가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면은 코끼리의 그 코와 같이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는 코끼리 바위가 멀리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안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 그 관광 누구나 가보고 싶은 아니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에 들어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해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해안도 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해안 안반 가까이 살고 있는 안반 식물에 대한 관심을 오늘은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는 제주도입니다. 현무암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 보니까는 제주도 해안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시나 모르겠네요. 현무암 지대고요. 주기적으로 혹은 파도라든지 해염에 의해서 이러한 식물들이 해안에 있지만 염분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식물들이 바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밑에 있는 현무암들 바위 위에 펼쳐져 있는 이렇게 자라고 있는 식물들은 갯맥꽃이고요. 그 다음에 크게 이렇게 보이는 식물들은 객강활이라고 하는 미나리과 식물들인데요. 이런 염습지, 그러니까 염생식물들이 같이 이렇게 지역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염습지 그리고 사구 그리고 해안 안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 그래서 우리가 그 갯벌이라고 하는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식물이 살지 않는 곳은 보통 갯벌이라고 하고요. 식물학자들은 이렇게 식물이 살고 있는 곳을 우리는 염습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안 염습지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 만조와 간조가 생기면서 생기는 지역 중에서 식물들, 관속 식물들, 꽃이 피는 혹은 포잘무 형성해도 됩니다. 이런 식물들이 분포하는 곳을 갖다가 해안 염습지라고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도 식물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형적인 해안 염습지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고 하는 곳이고요. 증도는 슬로우시티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염습지를 자연 염습지를 잘 정리를 해서 이러한 염습지 공원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이제 밀물때가 돼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물에 잠기는 대표적인 염생식물들, 이 친구들은 아마 퉁퉁마디이고 퉁퉁마디들이 넓게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구죠. 이 사구는 충남 태안군 신두리 사구입니다. 신두리 사구는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413호로도 지정되어 있고요. 모래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그 장치들이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위에 식물들을 봐야 되겠죠. 위에 식물들은 갯거령과 그 갯쇠보리 이러한 식물들이 군락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들로 인해서 모래가 유실되지 않고 이런 군락에 의해서 사구가 형성되어 있고 이런 사구의 모습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더 다양한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로도 지정이 될 정도가 되겠죠. 다음은 해안 안반입니다. 이곳은 제가 연평도에서 본 해안 안반입니다. 그리고 그 해안 안반에 살고 있는 이곳은 해국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도 백령도의 두무진 그리고 대청도 그리고 승봉도에서도 가을 이렇게 해안 안반을 이쁘게 만들어 놓은 해국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아마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찍어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겨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식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 식물들이 얼마나 유용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생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덜 깨닫고 있지만 사실은 생물은 오늘은 저는 식물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만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리고 동물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식물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미스김 라일락이라고 보통 알려진 정약나무는 미국 라일락 시장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미스김 라일락은 우리나라의 특산종입니다. 1947년
미국인이 반출을 해서 개량을 해서 미국 라일락 시장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자원이 유출된 거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딸기, 저희들이 먹는 딸기 있지 않습니까? 이 딸기는 사실은 85%가 일본에서 개량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사실은 요구하면은 우리한테 매년 6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라 그러는데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식물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러면 해안에 사는 식물들 또 해안에 분포하고 있는 이런 식물들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겠죠. 요거는 이제 정약나무의 모습이고요. 그 미스김 라일락 꽃핀 겁니다. 외국에 우리도 중요한 이런 식물 자원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채집도 하고 그랬던 모습을 저도 참여했어서 그런 기억이 있어서 사진으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식물은 국가적 자원, 뭐 생물은 국가적 자원, 그리고 저는 오늘 줄여서 식물도 국가적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랬고요. 저는 더 줄여서 염생식물도 국가적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염생식물에 대한 이야기로 좀 더 좁혀가겠습니다. 염생식물은 아까 같이 염습지 혹은 모래로 이루어진 사구 그리고 해안에 펼쳐져 있는 안반 이런 지역에 염분의 농도가 높은 해수가 주기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러한 염분의 농도가 높아도 토양에 혹은 안반에 적응해서 사는 식물들을 염생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생식물들은 당연히 체내에 염분의 농도가 높아지겠죠. 염분은 우리가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간에 일정한 농도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염분이 없어도 사실은 죽을 겁니다. 하지만 염분이 너무 높아지면 더 위험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식물도 마찬가지로 동물과 마찬가지로 염분의 농도가 높아졌을 때 염분을 낮추기 위한 생리적 기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작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을 염생식물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염습지 토양에서 발화도 하고 생장도 하고 꽃이 피는 생식도 하는 전 생활사를 마치고 있는 이러한 식물들을 염생식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식물학적 분류 체계는 조금 뒤로 하고 생태적 환경에 따라서 진화된 식물이고요. 그런 생태적 환경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염생식물들은 이렇게 그 염분의 농도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이시죠? 퉁퉁한 다육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염생식물들은 많은 종들이 이렇게 다육성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포로 볼 때 염분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물도 같이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물이 같이 끌어들이니까 전체적인 염분의 농도는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투압을 낮추는 모습으로 염생식물이 그 염분이 높은 그 지역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염선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이건 가는갯능쟁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자세하게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얀 뭔가가 보일 텐데 이거는 염분이 배출된 겁니다. 그래서 식물로 들어온 이제 뿌리나 이렇게 물을 끌어들이면서 염분이 같이 들어왔겠죠. 근데 염분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다육성이라든지 여기처럼 내보내야 됩니다. 그 내보내는 것을 염선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 선을 통해서 염분을 배출해서 염분의 농도를 낮추고 있죠. 이와 같은 생리적 기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염생식물이고 이런 생리적 기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분의 농도가 높은 땅에서도 지역에서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염생식물이 아까 제가 정리를 했다 그랬는데 얼마나 될까요? 그랬더니요. 우리나라에 106종, 106분류군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식물들을 봤더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해옥나물이나
칠면초, 퉁퉁마디와 같은 이런 명화주과 식물이라고 부르는데요. 분류학적으로 따질 때요. 명화주과 식물들이 18종, 그리고 벽과 식물, 아까 갯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18종. 해국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따가 뒤에서 볼 텐데 국화과 식물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식물들이 15종에서 명화죽과 벽과 국화과 식물들이 그 전체 106개의 분류군 중에서 한 48.1%, 약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갯벌의 위쪽에 식물들이 살고 있는 것을 염습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염습지에 살고 있는 식물이, 그러니까 생태적으로는 염습지에 살고 있는 식물이 42종, 그 다음에 그 모래로 이루어진 사구에 살고 있는 식물들이 55종, 그리고 해안 안반에 살고 있는 식물이 8종, 그리고 그 기생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생하는 식물이 한 종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태적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인천이 그 서해안에 있잖아요. 이게 서해안과 남해안은 주로 이제 갯벌이 발달돼 있고, 갯벌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염습지가 이렇게 많고요. 또 뭐 사구도 발달돼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해수욕장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명화주가와 국화과 식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동해안이나 제주도 지역은, 제주도는 화산 지역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해안에도 이제 안반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고, 지역적으로는 이렇게 해수욕장이 발달되어 있는 사구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동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벽과 식물과 사촉과 식물들이 넓은 군락을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지역적으로 봤더니 이렇게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제주 지역을 염습지 식물, 그 다음에 사구 식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109곳을 이렇게 조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던가요? 봤더니 서해안에는 이렇게 이거는 사실은 사구 안반에 살고 있는데요. 대청 부채라든지 이런 식물들이 대표적이고, 동해안에는 털딱지꽃이라고 하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란초, 그래서 사구에 갔을 때, 동해안에 사구입니다. 동해안에만 있는 겁니다. 사구에 갔을 때, 그리고 이 식물들이 이렇게 꽃을 필 때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식물들이 특징적으로 이렇게 동해안에는 사구에 분포하고 있고요. 요것은 기린초라 해가지고 그 안반에, 울릉도에, 이건 울릉도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안반에 사는 이런 안반 식물이 아주 이쁘게 있기도 합니다. 요 기린초는 울릉도의 내륙으로 들어가서는 섬기린초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울릉도에만 살고 있는 요거와 유사한 섬기린초라고 하는 식물이 있기도 합니다. 남해안에는요, 제주도에 가면 이렇게 갯대추라고 해가지고, 대추는 대추인데 해안의 직간접적인 염분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는 이러한 갯대추라고 하는 식물도 있고요. 나무입니다. 목본성입니다. 못 보셨겠죠?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남반계, 주로 남해안 쪽에 주로 살고 있는 번행초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해안과 남해안과 동해안에 각각 지역적으로 그 지역적 특수성만 가지고 살고 있는 식물들이, 해안 식물들이 있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해안 식물을 염생식물, 그 다음에 사구식물, 안반식물로 나누어서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씩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생식물입니다. 네, 해안식물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습지에 살고 있는 염생식물, 사구에 살고 있는 사구식물, 그리고 안반에 살고 있는 안반식물,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몇 가지씩만, 대표적인 것만 나누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생식물입니다. 나무 이제 들어보셨죠? 그 염습지, 갯벌 위에 있는 염습지의 대표적인 식물인데요. 다른 요 뒤에서 나올 뭐 해옥나물이라든지 칠면초보다는 같은 지역이지만 약간 높은데 혹은 제방에 살고 있는 식물이고요. 이 가을에 보면은 열매가 이렇게 별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지금 보니까는 초록 색깔이었다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초록 색깔이었다가 아래쪽부터 점점 붉은 색깔이 돼서 지금쯤이면 이러한 빨간 전체가 다 잎이 빨갛게 물들어 있고요. 조금 지나면 이제 겨울이 오기 시작했으니까 다 떨어질 겁니다. 식용합니다. 먹습니다. 그래서 해안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요, 요거를 식용하십니다. 칠면초입니다. 이 칠면초하고 다음에 해홍나무를 많이 비교할 텐데요. 이 칠면초를 봤더니 여기가 지면이죠. 지면에서부터 조금 올라가서 이렇게 가지들이 나누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게 이제 잎이거든요. 잎이 이렇게 곰봉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곰봉 모양의 잎이 달린 그 기부에 아주 이건 지금 크게 확대한 것인데 아주 작은 꽃이 핍니다. 꽃이 맨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지금 여기도 봤더니 전체적으로 지면에서 조금씩 떠서 잎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있죠. 요것도 역시 우리가 해안 지역에서는 드십니다. 그리고 해안 지역에 잘 살지 않기 때문에 잘 맛을 못 보셨을 텐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렇게 지면에서 이렇게 약간 올라가서 이렇게 잎이 갈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구분 못하는 해옥나물입니다. 근데 해옥나물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바로 지면에서 가지들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있죠. 여기도 이렇습니다. 아까 습지생태공원 혹은 시흥갯골 생태공원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다 해옥나물입니다. 그래서 칠면초와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인천에 살고 있는 시민인데 적어도 칠면초와 해옥나무는 구분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혹은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저게 뭘까라고 했을 때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 정도는 우리가 인천 시민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죠. 역시 이것도 굉장히 아까와 같은 그 잎의 기부 여백이라고 하는데 여기 굉장히 작은 맨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 꽃들이 이렇게 이쁘게 핍니다. 역시 식용으로 쓰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식물들 아까 해옥나물과 칠면초 사이에 저는 보니까는 한 10년, 20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다른 식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찾아낸 겁니다. 요거는 분명히 칠면초인데 지금 바닥에서 약간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가지가 갈라지고 있는 거 보니까 요건 칠면초인데 색깔도 다르기도 하지만은 여기 사진이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지가 갈라지는 또 다른 식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잎을 아까는 곰봉상이고 칠면초는 곰봉 모양이 있고 곰봉상이고 그다음에 해옥나무는 이렇게 길게 우린 피치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침 모양으로 이렇게 뻗었는데 얘는 이렇게 납작한 삼각형의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건 뭐지? 라고 제가 찾아봤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바닷물이 드나들죠. 그런데 얘가 살고 있는 곳은 그 위에 쪽에서 많든지 적든지 간에 육지의 물, 기수죠. 그러니까 육지의 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곳.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바닷물의 영향을 받지만 바닷물이 빠졌을 때는 육지의 물을 계속 공급받는 그런 지역에만 얘네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찾아봤더니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미기록된 식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찾았고요. 세상에서 처음 찾아낸 건 아니고요. 일본에서 1942년에는 말라코스페르마라고 하는 식물이 이 일본 사람들이 찾아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틈엔가 우리나라에도 살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해서 학회지에다가 이렇게 등재를 했고요. 아까 위에 뜰 것보다는 많이는 못 보셨지만은 아주 더 유명한 식물이 있습니다. 퉁퉁마디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우리는 함초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칠면초나 해홍나물 혹은 기수초보다도 같은 지역에 사는 것 같지만 이 퉁퉁마디 함초는 그것들보다도 염분의 농도가 더 높은 곳에 이렇게 군락을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딜까요? 그러니까 소래에도 염전을 했던 그 땅에 더 많이 얘네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함초가 굉장히 다양하게 요즘 쓰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단위 질량당 이 함초가 소고기보다도 더 비싸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요새 보니까 함초소금, 저희 집에도 보니까 함초소금이라는 게 저는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용 비누
혹은 화장품에도 얘가 천연 미네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재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요새는 아예 재배를 해서 팔기도 하더라고요. 언젠가 어떤 기자가, 저랑 친한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소래에서 그 이 퉁퉁마디를 막 낫으로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가마에다 이렇게 포대에다가 벼가지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라고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보호종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은 없다. 근데 방법은 하나가 있었어요. 마침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공원에서는 식물이나 동물을 마음대로 채취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공원법으로 막아라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건 가는갯능쟁이라고, 이것도 이렇게 가을에 아까와 같은 그런 염습지에 단풍이 드는 것처럼 빨간 그 갯벌로 바꾸어주는 식물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마른 목골의 열매를 맺고 있고요. 아까 대표적으로 아까 위에 몇 가지 식물들이 퉁퉁한 그 다육성 식물이었으면 얘는 다육하진 않지만 염선이 발달돼서 염분을 이렇게 배출하는 기작을 가지고 있는 식물도 있다라 그랬죠. 대표적으로 바로 그러한 식물의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염습지에 사는 식물의 아까 명화주가 식물이 있다 그랬고 국가가 식물도 좀 많다 그랬습니다. 국가가 식물들의 대표적인 것이 이런 쑥의 종류입니다. 빗쑥이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소래 습지 생태공원에 가도 있고 강화의 해안에 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맨 밑에 보면 개똥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안에 사는 식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개똥쑥에서 유용 성분이 분석됐습니다. 그것이 아르테미신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기존의 다른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항암 물질이 1200배나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말라리아제도 여기서 추출이 돼가지고 이거를 추출하고 발견한 분은 중국 분인데요.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걸 못하는데 이런 그 화학 성분을 추출하고 분류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계셔서 저랑 같이 코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빗쑥 혹은 이건 큰 빗쑥인데요. 아까 빗쑥보다는 모양이 훨씬 큽니다. 이러한 빗쑥과 큰 빗쑥에서 아까와 같이 개똥쑥과 같은 그런 유용 성분이 추출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열심히 추출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연구 성과가 나와서 유용한 물질이 분석되었으면 하는 저의 마음도 큽니다. 이 큰 빗쑥은 전남 순천만 옆에 있는 여자만이라고 하는 만이 있습니다. 그 여자만의 맨 안쪽이 벌교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벌교에서 그 갯벌을 내다볼 때 해안선을 내다볼 때 오른쪽 해안선을 쭉 따라가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큰 빗쑥이 많은 그런 염습지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발견했다기보다는 딴 분들이 관심을 안 가졌을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빗쑥이나 큰 빗쑥에서 아까 개똥쑥에서와 같이 발견된 그런 어떤 유용 성분이 만약에 분석이 된다고 하면은 그 지역은 건드릴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유용 성분이 분석되기 전에 그 지역이 갯벌이 정말 다 메꿔지고 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진짜 중요한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쓸 수 없게 되는 이런 문제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사철쑥입니다. 이 쑥도 역시 국화과 식물인데요. 이 사철쑥은 모습을 보면 아주 잎이 명주일과 같이 아주 작은 얇은 이런 털로 덮여 있고요. 요 옆에 보면은 요 식물에 이렇게 기생해서 사는 초종룡이라고 하는 식물이 한 5월 달쯤에 기생에 살다가 없어져 버려요. 한 6월 달만 돼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초종룡이라고 하는 식물은 이러한 한약과 혹은 양약에서도 쓸 수 있는 중요한 성분이 이미 이렇게 분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용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유용 성분이 분석됐다기보다는 국화과 식물인데요. 같이 염습에 사는 식물입니다. 관상용으로 사람들이 너무 보기 좋은 그 개미치, 뭐 벌개미치도 있고 여러 가지 개미치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갯벌 위에 있는 염습지에도 이런 개미치 국화과 식물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같은 지역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노란 꽃들을 핀 이런 국화과 식물 사대풀이라고 하는 식물을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이 식물은 맨 마지막 탄염이 진행이 되면서 염분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도 마지막으로 남는 그 해안 식물이기도 합니다. 많이 보셨죠? 갈대와 올대. 농담입니다. 바람이 부는 갈대. 해안 습지에 가장 넓게 펼쳐져 있고 염분의 농도가 거의 일반적이기도 한 이러한 하구에도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근경은 한방에서 진토제는 이렇게 구토를 멈추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이겠죠. 진토제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이렇게 염습지 식물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사구식물입니다. 이건 아마 강릉에 제가 아닌 해변에서 찍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모래로 이루어진 사구가 있고 사구에 이렇게 크고 작은 사구식물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렇게 아마 이건 사초과 식물들일 텐데요. 이거보다 더 굵은 목본식물이 분포하기도 합니다. 마편초과라고 하는 과에 있는 순비기 나무인데요. 꽃이 이렇게 아름답기도 하고 향도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이렇게 까맣게 있기도 하거든요. 목본이기 때문에 지금 목본, 이게 굵은 목본으로 자랍니다. 그러니까는 목본이 먼저 사구를 지키고 더 작은, 아까 사구의 또 다른 식물들이 모래를 잡고 이렇게 하면서 사구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열매는 한약에서는 한방에서는 만형자라 해가지고 두통을 치료로 하는 식물로도 이용되고 있고 실제 제가 경험한 바에 보면은 이 식물들이 굉장히 이렇게 사구에 많이 자라고 있는데 열매들이 다 없어져요. 어디 갔나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다 따가세요. 그래서 자기 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쌈지도 해서 넣어주기도 하고 베개를 만들어서 베개에다 넣어주기도 한다 그럽니다. 머리를 맑게 공부 잘하라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름도 그 해녀들의 제주도에서는 해녀들 숨소리 푸릇한데요. 근데 그게 숨비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이름이랑 그 이름을 가지고 나무의 이름도 이렇게 숨비기 나무라고 이름을 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목본으로 이루어진 사구를 숨비기 나무가 지킨다고 하면은 그거보다는 더 이제 전방에서는 이렇게 사초과 식물 중에 대표적인 통보리 사초라고 하는 이런 식물들이 그 모래를 움켜쥐고 떠나가지 않게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 뿌리를 보면 이렇게 모래를 움켜쥐듯이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꽉 채워서 이루기 때문에 모래들을 도망갈 틈이 없겠죠? 이것도 보셨죠? 갯맥꽃이라 그래가지고 맥꽃과 식물이고요. 이러한 식물들 이렇게 사구를 움켜쥐고 있듯이 사구를 다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유실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맥꽃을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맥꽃의 뿌리를 먹어본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뿌리의 어떤 역할, 아직까지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뿌리와 그리고 이렇게 나팔꽃과 같은 이런 맥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이쁜 꽃도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구가 좋은 사구냐, 아니면 뭐 2등급, 3등급 사구냐 이런 식으로 나눌 때 1등급 사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갯방풍이라고 하는 미나리과 식물입니다. 사구의 지표종이라고 하고 있고요. 산림청 지정된 보호종이기도 합니다. 요 잎은 일본 사람들인 그 회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좋아합니다. 이 회에 싸먹는 아주 제일 좋아하는 잎이 바로 사실은 이런 갯방풍의 잎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될 텐데 말씀드렸고요. 갯완두라고 하는 완두콩이죠. 완두콩, 우리가 보는 완두콩이랑 같은 모습인데 이것이 사구 지역에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식물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완두 이렇게 열매도 돼 있죠. 우리 꼬투리라고 하죠. 요 씨를 이름 봄에 말려가지고 한약재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꽃 많이 보셨죠? 장미과 식물입니다. 장미과. 해안에 이런 장미처럼 보였다는 것은 해당하겠죠. 사실은 해당하는 이런 색깔, 분홍 색깔 혹은 좀 더 진하기도 합니다만 보셨을 텐데 이렇게 하얀 색깔에 해당하도 있죠.
산 쪽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옮겨놓은 것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옮겨진 거고요. 원래는 해안에만 살고 있는 해안성 식물입니다. 어린 수는 나물로도 먹고요. 꽃은 그냥 냄새를 맡아도 굉장히 향이 좋습니다. 향수의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요. 열매는 약용으로도 하고요. 뿌리는 염료로도 쓰인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쓰여질 수 있는 이러한 유용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구식물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안반식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치식물인데요. 도깨비 고비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이렇게 바위 사이에 사실은 지금 밝게 찍었는데요. 직접적인 그 빛이 잘 들어가지 않는 곳에 이렇게 살고 있고요. 이렇게 포자가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양치식물입니다.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이 서영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다른 분들과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 도깨비고비에서 항산화 물질하고 항염증 효과를 가진 물질을 분석을 해냈습니다. 저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저 그냥 살고 있는 안반식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이런 물질들이 추출되었습니다. 돌가시나무라고 이것도 역시 안반 사이에 있는 장미과 식물이 아름답게 펴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도 있고요. 아직 연구는 저는 안 했는데 국화과 식물이 아까 전체 해안 안반을 보여드릴 때 대표적으로 너무 아름답게 핀 지금쯤 이제 아마 이렇게 시들어갈 겁니다. 대표적인 국화과 식물이 해국이죠. 지금 잎을 보면요 모래도 막 묻어 있습니다. 이 뒤를 만져보면 끈끈한 진액이 묻어 있습니다. 사실은 향도 너무 좋고요. 이 진액이 무슨 역할을 할까? 누군가는 저는 이런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누군가는 다음 연구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 해안 안반 사이에 있는 대나무가 아닌 대나물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얀 아름다운 꽃이 피는 이런 식물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어딜까요? 이거는 제주도겠죠. 지금 이렇게 멀리 해안선이 보이고 화산암이 쫙 펼쳐져 있는 거 보니까는 언젠가 제가 제주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제주도 아까 말씀드렸던 객강활 이것도 저는 아직 유용물질 분석에 대한 뭐 이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나리과 식물들이 굉장히 유용한 물질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가 이런 물질도 한번 분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해녀콩이라고 하는 식물도 역시 해안 안반, 제주도에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콩과 식물들이죠. 콩의 꽃이고 콩의 잎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장입니다. 콩의 열매는 꼬투리라고 부르죠. 근데 이 식물은 아마 남방계, 제주도보다 더 남쪽 어느 나라에선가 바닷물을 조류를 따라서 들어와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갯무라고 무가 이렇게 갯가 쪽으로 가서 다른 형태로 이렇게 변형이 돼서 살아남은 갯무라고 하는 종이 바뀌어진 거죠. 이러한 식물도 있고요. 제주도에는. 그 다음에 갯금불초라 해가지고 이게 국화과 식물입니다. 제주도의 지금 이 바닥을 보면은 바위가 아닌 바위가 부서진 검은 모래. 지금 보이시죠? 이런 데 살고 있는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해안 식물도 있습니다.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대추 나무의 하나인 갯대추라고 하는 이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해안에 사는 식물들입니다. 저는 오늘 해안에 살고 있는 식물들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기린초라고 하는 식물이 울릉도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섬 지역에 안반 지역에 살고 있는 식물인데 울릉도에 가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꽃을 가진 해안성 식물이 해안 안반 식물인데요. 울릉도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울릉도에서 발견을 한 식물인데요. 갯제비쑥이라고 해가지고 역시 쑥은 국화과 식물인데요. 여기서도 유용한 물질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이미 이건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안의 안반에 그 염분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걸 이기 위해서 뭔가 자기 몸에서 이기기 위한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물질 중에 2차, 3차 대사 물질 중에 어떤 유용한 물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아까 개똥쑥과 같은 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울릉도에서 발견을 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강원도 그 해안 안반 강릉 쪽에 그쪽에서도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염습지 혹은 사구 혹은 안반에 사는 해안 식물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혹은 어떤 유용 물질들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대한 말씀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생태계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이러한 해안식물들의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천에 사는 시민으로서 혹은 우리가 이런 자연과 생태계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관심 갖고 이름도 알고 같이 느끼고 그런 시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몇 가지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갯벌에 대한 이야기하고 갯벌 위에는 저는 이제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갯벌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네스코에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우리나라 갯벌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단계로 보성과 순천, 그리고 전라남도 신안, 그리고 고창, 충청도의 서천까지는 1단계로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유산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는 10년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10년간. 그런데 더 중요한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라고 하는 우리 인천과 강화갯벌을 지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혹은 우리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개발하기 위해서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만간 아마 추가 지정도 있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과 경기만의 이런 갯벌과 연결되어져 있는 섬들이죠. 세계 5대 갯벌로서 세계의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기를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인천과 경기만 이 갯벌과 이런 지역은 자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부 지역의 문화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강화, 그다음에 뭐 위로 올라가서는 개성, 뭐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파주, 뭐 이런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문화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세계 자연유산이 그 복합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지정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땅 그 갯벌, 생명의 땅이라고 하는 그 갯벌에는 아까와 같은 이러한 해안식물, 제가 말씀드린 해안식물뿐만 아니라 저하새와 노랑부리 백로와 같은 세계 희귀 멸종 위기 식물들도 있고요. 흰발 농개와 같은 굉장히 자연 보호종의 이런 연체동물, 이제 각각류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느끼고 보호하고 해야 될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섬 또한 우리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와 같은 인천이 가지고 있는 섬들에는 국가 지질공원으로 이미 인증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국가 지질 자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자연 환경, 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매년 노벨 평화상에 오르는 10대 환경운동가가 있습니다. 이젠 18살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스웨덴의 툰베리라고 하는 소녀입니다. 이젠 어린 소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가 8살 때에 해양 쓰레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몸으로 느끼고 이런 환경운동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툰베리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는 언어 발달이 좀 늦고 그 다음에 자기 세계에 한번 몰입이 되면은 다른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을 용납을 못하는 그런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친구가 환경과 생태, 특히 해양 환경 생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기 몸으로 외칩니다. 근데 저는 오늘 툰베리에 대한 얘기보다도 툰베리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자기 세계에 빠져든 툰베리를 인정하고 지지해준 부모님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툰베리의 부모는 스테판 툰베리라고 하는 아빠는 배우였습니다. 배우였고 음반 제작자이라고 합니다. 엄마는 말레나 에른만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오페라 가수입니다. 이분들은 환경운동과는 전혀 무관한 분들이에요. 자기의 그 전문적인 역할을 해가는 분들인데요. 그 딸의 활동에 대해서 올인하고 지지해준 그러한 멋진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장이었잖아요.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이 이야기를 같이 듣는 시민들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런 멋진 환경의 중요성, 해양의 중요성을 같이 공감하고 느끼고 혹은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응원하는 멋진 부모님들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긴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